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우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어서 얘기하는 스피치하는 이제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내용 측면에서는 점심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한 40분, 50분 지나고 나서 복귀하실 때쯤 되면 그래도 몇 가지 키워드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컴팩트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사실 작년 10월 말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지는 좀 됐고, 그래서 이 책을 디지털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좀 디지털을 잘 모르신 분들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또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도록 제가 잘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혹시 뭐 시간상 질문이 뭐 용이하진 않겠지만 내용 중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 끝나고 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 보면 좀 정신 없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막 그 AI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관련된 모델들도 막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뭐 솔루션이니 서비스니 툴이니 뭐 생태계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변화만 쫓아가다 보면 사실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변화 자체에 매몰되다 보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다가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근본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 하면 그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약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릴 거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1은 인간 도구 기술 디지털 그리고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류 역사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었던 동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어떤 그거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역사적으로 혁신과 관련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약간 역사적으로 한번 훑는 시간을 파트 1에서 가져갈까 합니다. 예, 이 약간 고등학교 때 보던 다이어그램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또 하나의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이 약간 그 SF 영화랑 철학이랑 기술이랑 뭐 이런 게 믹스된 약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철학도 좋아하고 그래서 인간이 기술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무엇일까를 볼 때 있어서 약간 철학적인 앵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철학적인 앵글에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해하고 있는 한전 뭐 철학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좀 낮긴 하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감각, 감정,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성, 의식, 마음, 정신 뭐 이런 쪽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크게 대립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뭐 인식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경험하는 것만이, 내가 감각하는 것만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경험론이고요. 아니다, 내가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만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관념론이거든요. 이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고요. 이 관점은 인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도덕은 이성과 감성이 다 교집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뭐 철학적으로 보면 뭐 이성적 감성주의, 이성적 도덕주의, 뭐 감성적 도덕주의라고 해서 도덕은 이성과 감정이 약간 교집합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정신과 물질이 뭐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이 있고 아니다 물질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정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기술과 발전과 혁신을 이어오는데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뭐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걔가 이제 불을 훔쳐와서 인류에게 불을 줌으로써 인류가 어떤 기술이나 이성이나 이런 걸 갖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류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힘이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동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분을 좀 봐주시면요.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이성을 바탕으로 쭉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 보면 이 그래프가 기원전 8000년부터 저기 이제 기후 2000년, 기원 후 2000년까지 한 10,000년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그 Y축은 이제 전 세계 GDP의 규모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물론 이제 그래프는 러프하게 그렸기 때문에 정밀하진 않습니다만, 보면 사실 인류의 역사, 뭐 기술의 발전을 논할 만한 상황은 사실 최근 한 300~4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산업혁명 때 비로소 혁신했다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보면 신석기, 청동기, 철기, 지금 뭐 규소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면 중세 시대까지 전 세계 GDP 규모가 2배로 성장하는데 한 140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중세 이후에 상업혁명,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 인류가 2배 성장하는데 한 400년 걸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산업혁명 때는 뭐 200년 남짓,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 때는 한 50년 남짓, 3차 때는 뭐 30년 남짓해서 2배씩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최근에 거의 드라마틱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이야기할 때 사실 산업혁명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보면 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생각은 사실 없고요. 각각 몇 차 산업혁명 때 저희가 그래도 키워드로 짚고 가야 될 몇 가지 워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 석탄, 기계화, 이게 키워드죠. 1차 때는. 그리고 2차 때는 전기화, 컨베이어 벨트, 대량 생산.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이제 3차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을 논하는 데 있어서 좀 딥하게 다뤄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브레이크다운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3.1차, 2차, 3차에 대한 뭐 그 시기에 대한 거는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뭐 3.1차다, 2차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안에 있는 러프한 내용을 좀 봐주시면 3.1차 산업혁명은 사실 기존의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꿨던 디지타이제이션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것들의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시키고 그걸 저장했던, 그래서 저장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비롯한 컴퓨터라든지 메인프레임이라든지 기타 또 변환된 디지털 정보를 플레이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정도가 3.1차 산업혁명 때 나왔고요. 3.2차는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를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했던 시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좀 활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전사관리체제, 뭐 ERP라든지 MIS라든지 DW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하게 됐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 있던 비즈니스가 약간 온라인으로 시프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3.2차고요. 3.3차는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놨는데, 디지털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모바일과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시기입니다. 뭐 이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사실 저희가 직접 몸으로 겪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이 박스의 앞에 뒤에 별표를 해놓은 것이, 그 앞단의 별표는 사실 제가 뒷단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인류 역사상 디지털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해가 포함된 걸 제가 별표로 표시를 했고요. 뒷단도 이제 챗GPT 3.5가 나왔던 2022년, 23년 요때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3.3차 혁명, 산업혁명이 제가 얘기한 AI 초혁신을 이야기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3.3차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3.3차 혁명을 얘기할 때 2007년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은 아이폰이 나온 해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온 해입니다.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이 2006년에 나왔어요. 하지만 상용화된 건 2007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을 아이폰과 클라우드가 등장했던 디지털 혁신의 서막이 일어났던 저는 굉장한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하는 아이폰이 등장을 함으로써 기존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던 엄청나게 많던 디지털 기기들이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캠코더도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고 MP3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PDA도 있었고 별의별 뭐 내비게이션 뭐 등등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기기들을 다 구매를 하면 옛날에 분석한 걸 보니까 한 5,000불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이폰이 나오면서 뭐 49불, 99불 뭐 이런 식으로 싸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굉장히 경제적 효과도 있었고요. 또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나누어서 이용하던 것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에 좀 시너지도 있었고 확장성도 있었고 그런 좀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의 뭐 비가격 가치는 아이폰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멀티터치라든지 앱 생태계라든지 이런 거 기존에 없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저희가 누리지 못했던 혜택들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클라우드는 기존에 스태틱했던 그 정적이었던 시스템이 그 다이내믹하게 바뀐 게 있고요. 그럼으로써 확장성과 유연성이 일어났고 사실 클라우드라는 게 도입됨으로써 초기에 어떤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사실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돼서 플랫폼 경제의 숨은 심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를 바꿔가면서 자기가 서비스를 연속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2007년은 저희가 디지털 혁신을 논함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디지털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다라서 2007년 제가 약간 좀 더 강조를 드렸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아이폰과 클라우드의 등장은 단지 아이폰과 클라우드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까는 이제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봤는데 약간 비즈니스 레벨로 낮춰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의 등장은 약간 프론트엔드의 혁명이거든요. 기존에 이용하던 고객들이 직접 이용하던 어떤 디바이스의 혁신이 일어난 거고 클라우드는 백엔드, 뒷단의 시스템이 기존과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프론트와 백에 큰 혁신과 현명이 일어났는데 이 앞단과 뒷단의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가운데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재설계했던 업체들이 2007년 이후에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비즈니스와 생태계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성공을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두 개의 혁신과 혁명을 그냥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던 것을 우리 비즈니스에 녹이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재설계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랬던 업체들이 소위 얘기한 디지털 혁신의 리더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단에 좀 역사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오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초혁신을 얘기함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디지털 혁신을 얘기함에 있어서 그럼 디지털 혁신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혁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본질에 기반해서 어떠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갖춰야 우리가 향후에 AI 초혁신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이게 영어랑 한국어랑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두 개의 합성어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단어와 혁신이라는 단어의 두 개의 합성어인데 이 디지털 혁신을 하나의 단어로 워드로 이해를 하면 저는 본질적 접근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 접근이 제대로 되려면 디지털에 대한 본질과 혁신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제 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의 본질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0과 1로 구성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물리가 아니라 비물리고 이동이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복사, 뭐 저장, 뭐 분할, 뭐 결합 이런 것들이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경제를 향유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변화를 목도하게 되는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디지털 본질이라는 0과 1로 구성된 비트라는 것들을 계속 머리에 넣어놓고 있지 않으면 과거의 물질적인 2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건 확실히 저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혁신에 대한 본질인데 혁신을 정의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의 본질은 고객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3.2차 혁명까지는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나는 이런 프로덕트를 갖고 있어. 이런 프로덕트 탐나지 않니? 라고 해서 광고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해서 사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 창출의 방법으로는 자기의 물건을 팔 수 있는데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숨은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핀포인트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무언가가 저는 혁신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의 본질과 혁신의 본질 합치면 디지털 혁신의 본질은 뭐냐?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고객 차별화된 디지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본질에 맞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어떤 혁신과 혁명을 프로세스에 잘 녹인 업체들을 디지털 혁신의 선도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선도 기업들의 쭉 내용들을 봤더니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죠. 안에 한 5가지 정도의 기반들을 갖춘 애들이 좀 얘네들이 잘하더라. 그래서 5가지 요소를 뽑아봤는데 그게 디지털 프로덕트, 고객 경험, 프로세스 생태계, 조직 문화인데 그것들을 디지털로 잘 재설계했던 애들이 그쪽에서 좀 성공을 했더라. 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에 약간 이제 음영 표시를 좀 세게 해놨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디지털 혁신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봐주시면 여기 그 왼쪽에 보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라는 게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의 파악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혁신의 본질이 이 두 개의 조합인데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내느냐가 결국은 디지털 프로덕트를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혁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디지털 프로덕트를 잘 만든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고 또 디지털 프로덕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술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버무릴 수 있는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사람의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스 같은 회사를 보면 조직 구조가 PO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PO들이 각자의 프로덕트를 책임지고 안에 있는 기술과 고객 요구사항을 잘 버무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현재 토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프로덕트를 제대로 만드는가가 시발점이기도 하고 전체의 그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떠받치는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런 그 프로덕트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요. 또 이제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애매모호한 말일 수도 있어서 저는 이것을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약간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액티비티의 어떤 조합인데 하나는 외부에 있는 고객들을 디지털 프로덕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끌고 오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요. 끌고 온 다음에 얘네들이 안에 있는 디지털 프로덕트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2가지의 행위인데요. 처음에 이제 고객을 끌고 오는 것을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고객들이 앱을 잘 이용했는지를 보는 것이 이용 행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를 잘 하는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세스는 앞단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 디지털 상황에 맞게끔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업무의 흐름을 그에 따라서 잘 정비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요. 2번째는 정비된 업무 흐름 하에 안에 있는 디지털 정보들이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2가지를 가지고 저는 프로세스 재설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제 책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훑고 나중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빨리 캐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오고 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콜라보를 함으로써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뭐 코워킹 스페이스 만들고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그 투자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느냐?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희가 미싱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컨셉은 저희가 가져왔어요. 근데 외부에 있는 업체와 내부에 있는 대기업이 안에 있는 2개의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둘이 콜라보를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장점과 내부에 있는 장점이 결합이 되려면 이 IT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커넥터가 필요한데 그런 커넥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커넥터가 저는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ABC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API 블록체인 클라우드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시도들이 좀 더 원활했으면 저희가 생태계를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제 조직 문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앞단의 디지털 프로덕트 고객 경험 프로세스 생태계는 없으면 안 되는 필요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직 문화는 있으면 좋은 약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개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조직 문화, 특히 소프트웨어적 조직 문화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랜 관성, 변화를 싫어하는 관성들을 탈피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5가지 기반 위에 만약에 저희가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이외에 AI를 얹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AI 초혁신이라는 상태로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 장에는 그럼 그 위에 얹어지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거냐, AI가 뭐냐, 우리가 어떤 특성에 근거해서 이 AI를 얹어야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AI를 말할 때 역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AI 기술 진보 역사에서 지금 1로 돼 있는 걸로 봐서 다음 장이 또 있겠죠. 그래서 두 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크게 이제 1, 2, 3, 4세대로 이제 제가 나름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오피셜리도 1세대와 2세대 사이에는 첫 번째 겨울이 이제 있고 2세대, 3세대 사이에는 두 번째 겨울이 있고, 그래서 오피셜리도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AI 기술 진보의 역사는 사실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의 투쟁으로 요약이 됩니다. 기호주의라 하면 어떤 규칙 기반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 기반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움직여지는 게 기호주의고요. 연결주의는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고 어린아이처럼 얘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연결주의인데요. 여기서 뭐 다 얘기하긴 그렇고, 사실 기호주의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호주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설레발을 잘 쳤어요. 그 역사상. 그래서 보면 매 시기마다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겨울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의 시작과 그 세대의 끝이 거의 기호주의와 연결이 돼 있고요. 사실 이제 연결주의는 굉장히 묵묵히 뒤에서 자기의 연구를 수행했던 그런 약간 캐릭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포커스해서 봐야 될 거는 기호주의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벤트 이상 이하가 아니고, 약간 밑에 있는 연결주의는 이제 안에서 어떤 굵직굵직한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세대에서는 하나만 기억하면 좋은 게 펄셉트론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긴 하지만 응lik층이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층이 하나밖에 없는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걸 컨셉적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뉴런을 또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들었던 최초의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기호주의들이 설레발을 쳤지만 사실 지속적인 지식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안에 있는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연결주의는 이 은닉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여러 층으로 만드는 다층 신경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층 신경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안에 있는 은닉층을 튜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튜닝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듦으로 해서 다층 신경망이 사실상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AI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그럼 저는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출력층에 가까우고 가까이 있는 은닉층부터 안에 있는 변수를 조정해서 결과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꾸로 계속 튜닝해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는 뒷단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해서 뒷단의 결과값이 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결과값에 가까운 은닉층을 가지고 튜닝을 함으로써 결과값의 변수가 직접적인 변수가 뭔지를 앞에서 뒤에서부터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층 신경망이 사실상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2세대고요. 3세대는 이제 93년부터 2011년 제가 강제로 자른 겁니다. 그 3세대는 뭐 마찬가지로 기호주의도 뭐 딥블루가 뭐 체스 챔피언도 이기고 뭐 페이지링크 구글도 나오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층 신경망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실제로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GPU가 성장을 함으로써 사실 다층 신경망 딥러닝을 이용하는데 GPU를 이용했더니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나오더라라고 했던 시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패턴 인식이라든지 또 엔비디아가 뭐 GPU를 기존의 컴퓨터 사용으로 만들었다가 본인들의 이 GPU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없을까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양한 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딥러닝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4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저는 2012년으로 잘랐는데 2012년이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적용됨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2012년에 알렉스넷이 이미지넷에서 우승함으로써 딥러닝의 방법이 실제로 워킹한다라는 것을 대중들이 알게 된 사건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구글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고 트랜스포머 모델 안에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병렬 처리와 긴 문맥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대형 언어 모델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역사를 쭉 훑는 것 중에 종국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건 대형 언어 모델의 뭐 발견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저희가 역사를 거쳐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왔는데 사실 그렇게 진보가 되고 가속화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사실 크게 네 가지죠. 컴퓨팅 파워가 늘어난 거 하나, GPU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데이터량이 증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다가 사람들이 2007년 이후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갖게 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도움이 됐을 거고요. 또 앞전에 말씀드렸던 1, 2, 3세대를 거쳐오면서 굵직굵직한 알고리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덕분에 이제 뭐 다층 신경망이나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모델들이 나옴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시시때때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던 거고요. 성숙된 생태계는 사실 어떻게 발견된 어떤 기술이 본인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확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만들었던 것을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깨 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숙된 생태계를 통해서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기존에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기존의 어떤 툴들을 활용해서 그 위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 됐고요. 앞단에 말씀드렸던 ABC 테크놀로지 중에 API나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챗GPT나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얹을 수 있는 플러그인 생태계까지 들어옴으로써 생태계가 생각보다 과거보다 훨씬 성숙이 됐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거쳐서 AI가 발전이 됐는데, 그러면 AI의 발전이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기에 AI 초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 저는 이제 LLM이라고 하는 대형 언어 모델의 발견이 AI 입장에서 인지 능력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지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간도 언어가 있기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죠. 언어가 생기고 나서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추론도 할 수 있게 되고 판단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남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게 되면서, 그래서 이 인지 능력이 대폭발하게 되는 시기가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AI가 언어라는 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얘는 인지 능력이 대폭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대폭발하게 되면서 얘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된 상황을 어떤 특징으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언어2X라고 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해서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하나의 꼭지.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어떤 규칙 기반의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면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지능형 자동화가 되는 그런 에이전트의 기능.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기계가 알아서 하려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의 폐쇄성을 파괴해야 되거든요. 사실 IT 종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기존 시스템의 폐쇄성입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거기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스템의 폐쇄성을
파괴를 해야 이 AI가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제가 AI 초혁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용하면 AI 초혁신을 제대로 건너갈 수 있다가 파트 4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초혁신을 위한 세 개의 본질적 레버가 언어2X 에이전트 개방형 확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꼭지고요. 이 언어2X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내외부 고객 경험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당연히 그 상황에 훨씬 더 몰입을 할 수 있겠죠. 또 안에 있는 내부 고객들은 자기 언어만 통해서 다양한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에이전트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목표를 주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환경 내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정말 모든 그 펑션을 넘어서는 자동화가 일어남으로써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즉시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초가속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이 갖는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다양한 시스템 간이 연결이 되면서 AI가 알아서 모든 프로세스를 감당할 수 있지 중간에 이 시스템 연결이 끊기면 중간에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저희가 원하는 초자동화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연결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언어2X 중에 언어2 생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다양한 소스로 학습을 하죠. 이 학습한 거를 저희가 언어로만 얘기를 하면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뱉어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언어2X의 큰 개념이고요. 다음은 보면 이제 언어2X의 X가 생태계인데요. 기존의 언어 이 밑에 있는 언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생태계 때문입니다. 이런 생태계 진짜 이거 아직 제가 볼 때는 수도 없이 너무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 기반으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예전보다는 더 나아졌다. 이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언어2 역량이라고 해서 이게 이쪽 왼쪽은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고 오른쪽은 조직적인 측면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옛날에는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해야 되고 개발자는 개발만 해야 되고 기획자는 기획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양한 이제 언어2X 생성할 수 있는 툴들이 생기면서 디자이너도 내가 디자인 이렇게 한 것이 실제로 개발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해서 개발도 해볼 수 있고 개발자들이 내가 개발해 본 것들이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까를 프로토타이핑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역량이 기존의 한정된 영역에서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슈퍼 개인으로서 역량이 확대되거나 증강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게 있고요. 또 고객들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콜센터에 전화를 했었는데 콜센터도 AI가 받아서 알아서 해결해 주면서 24시간 365일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도 증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 개인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증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언어2X의 좀 나름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에이전트인데요. 에이전트는 자동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툴들이 많은데 이걸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동화는 사실 크게 세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자동화. 내가 하는 컴퓨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동화하는 것. 그러니까 약간 모호합니다. 개인 자동화, 부서 자동화, 전사 자동화 제가 세 개로 나누기 했지만 정확하게 클리어 컷이 되진 않기 때문에 업무적인 측면에서 약간 개념을 잡는데 제가 나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자동화는 안에서 하는 컴퓨터의 기능을 자동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오픈 AI도 오퍼레이터라고 지금 이게 그 오픈 AI 챗GPT 들어가면 에이전트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7월 말에 이게 오퍼레이터라는 게 없어지고 사이트가 없어지고 챗GPT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기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브라우저 웹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지시를 하면 이거 뭐 예약해줘 하면 얘가 알아서 웹상에서 있는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즈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화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가 캡처해서 그래서 엑셀에서 다운받아서 이 표를 뭘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얘가 다 크로스 체크하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얼리 버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희가 요구하는 자동화 정도는 아직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반복적인 업무를 AI 에이전트가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부서 자동화인데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 단위의 워크플로우와 협업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면 N8N Make 제피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제피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스 솔루션을 연결해 줌으로써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숱하게 많은 외부에 있는 솔루션, 사스 서비스들을 연결시켜서 자동화를 해주는 거고요. 메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가시와 사스를 연결을 하는데 여전히도 이제 레가시에 있는 코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연결성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N8, N8N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그 온프렘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가시와 외부에 있는 사스 솔루션을 전방위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사용의 난이도는 제피어가 가장 쉽고요. 그다음에 메이크, N8N이 가장 어렵습니다. N8N은 약간 개발자들에게 좀 친숙한 형태의 화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적용S의 효과는 N8N이 좀 더 좋은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이거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N8N이 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중소기업 레벨, 정확하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업 크기가 되는 곳에서 안에 있는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사 자동화인데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RPA를 기반으로 한 전사 자동화 하는 것도 있고요. ITSM이라고 해서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전사 관리라든지 다른 전사 업무로 워크플로우를 확대 자동화하는 서비스 나우라는 툴도 있고요. 이제 워카토라고 하는 이제 IPAS는 인테그레이션 플랫폼 에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오라클이 됐던 SAP가 됐던 다양한 그 시스템들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갖고 있고 또 이것들이 다양한 보안 이슈도 이미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큰 기업에서의 전사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오카토 같은 방법을 쓰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레버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초자동화를 원한 것인데요. 이게 개인 자동화와 부서 자동화와 전사 자동화가 뭐 클리어컷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솔루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의 브리티웍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동화, 부서 자동화, 전사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솔루션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MS도 개인, 부서, 전사를 생각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믹스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최근에 뜨고 있는 것 중에 이제 MCP라고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C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엔트로픽에서 만든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앞단에 AI 엔진이 나서서 말로 얘기하는 거를 뒷단에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앞단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면 USB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USB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파트를 꽂아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 엔진을 다양한 파트에 꽂아서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든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MCP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런 각각 영역에서의 부서 자동화를 좀 더 복합적이고 연결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버 3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 1과 2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개방형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다양한 환경과 모델과 인프라를 조합해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회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내부와 외부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레이어가 있을 수 있고요.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연결할 수 있는 레이어가 있을 수 있고요.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레이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라 이런 다양한 레이어의 다양한 안의 상황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머리에 넣어놓고 전략을 짜는 게 좀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AI 초혁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AI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세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 AI 초혁신을 한다는 건 뭐냐? 고객의 니즈에 맞게 상품과 서비스와 BM을 마음껏 실험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저는 AI 초혁신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바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데이터와 AI를 조합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상황. 이 바스라고 누가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혁신의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AI 변질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를 하고 요거에 맞게끔 뒤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정렬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제대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혁신의 기반을 만들m에 있어서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의 본질에 기반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프로덕트를 제대로 만들므로 해서 디지털 혁신 기반이 공고히 쌓여지고 이 기반 위에서 AI의 초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인 거고요. 우리가 디지털 혁신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 자체가 기술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혁신과 변화를 계속 해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체 요약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하나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AI의 등장으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다시 생겨났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차별화되는가? 다시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 인간의 인상적인 인간을 배경으로 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제가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포커스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주장하는 AI 초혁신의 상황에 근접한 케이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금융은 사실 찾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융 케이스 하나랑 금융 케이스 아닌 거 하나를 하나씩 준비를 했고요. 안에 보시면 월마트 혹시 최근에 귀 기울여서 보신 적 없죠? 월마트 없죠. 월마트가 소름 돋을 정도로 디지털 혁신도 잘하고 있고 AI 혁신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매출이 예상 매출 2025년 6,810억 달러 매출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1,000조 정도 되나요? 1,000조가 넘을 것 같은데 매출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고, 그 과정에 디지털 혁신에 아까 얘기했던 5가지 기반을 공고히 했고, 그 위에 지금 이 3가지를 너무 충실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언어2X라고 해서 얘네가 스파키라고 하는 슈퍼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앞단에 서 있고, 고객은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다. 내가 올해 뭐 딸이 생일인데 14살짜리 딸이 뭐 30명의 애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파티 준비해줘. 그러면 파티 물건들을 쫙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에 있는 슈퍼 에이전트가 대응을 했을 때 뒷단에 있는 리테일이 그거에 맞게끔 적응형 리테일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이 언어로 무언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맞게끔 하는 적응형 리테일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안에 있는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자동화,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트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대강 3가지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이 어시스턴트가 그 약간 어소시에이트 에이전트로 다 지금 흡수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벨로퍼 AI가 개발자를 위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티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업체, 그래서 여기 스파키, 어소시에이트, 그다음에 디벨로퍼, 마티 4가지가 4대 에이전트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에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뭐 마케팅을 도와주는 AI 기반의 컨텐츠 결정 시스템이라든지 또 루미네이트라고 하는 CDP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을 또 갖추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데이터 와이즈로 얘네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자체 생성 AI 모델도 월럽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얘네들이. 그다음에 MCP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DX 플랫폼에서 개발자 생태계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외부랑 연결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에 있는 시스템과 외부에 있는 SaaS를 연동하기 위한 다양한 커넥터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AI 초혁신을 가기 위한 3가지의 레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월마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케이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분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게 은행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은행도 전통적인 은행 말고 2가지 유형의 은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챌린저 뱅크랑 네오 뱅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챌린저 뱅크는 라이센스 기반으로 디지털 뱅킹을 하는 거고, 네오 뱅크는 라이센스 없이 라이센스 갖고 있는 은행에 준하는 형태로 디지털 뱅킹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를 네오 뱅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앞단의 언어2X는 대화의 인터페이스를 내놓고 요 안에 디지털 적합형 상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형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적합 상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뒷단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전트 자동화를 위해서 자동화 엔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또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 정제로 계속적으로 엔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할 거는 또 중요한 그 생태계 중에서 AP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뱅크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모든 서비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그냥 API를 끌고 와서 마치 자기 서비스인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API 퍼스트를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모바일 퍼스트 뭐 등등처럼 얘네는 API 퍼스트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API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그때그때 제공하겠다가 얘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또 안에 있는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AI 콜센터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등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붕크라고 하는 회사를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큰 회사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네오뱅크라고 하는데 매출 규모나 등등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네 유럽 은행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뱅킹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물론 이제 유럽으로 되어 있지만 나라마다 각각의 이제 특징 상황이 다른데 그 상황에 맞게끔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드밴스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붕크는 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단에 이제 최혁신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 뒷단의 루프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엔진과 같거든요. 디지털 프로덕트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디지털 혁신의 기반도 없고 그 위에 AI 초혁신 레버의 활용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붕크에서도 보듯이 안에 있는 서비스가 그때그때마다 고객 니즈에 맞게끔 계속 튜닝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내 금융 산업이 디지털 혁신이 되었던 AI 초혁신이 되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금융 서비스는 무형의 서비스를 유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상품이잖아요. 상품이 없으면 금융은 사실 무형제나 똑같으니까 그 상품을 고객들이 유형화해서 느끼는데 그 유형화해서 느끼는 금융 상품이 얼마나 디지털화로 잘 되어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금융 상품에서 일하는 분들과 디지털에서 일하는 분, AI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클로즈하게 일을 해야 저는 이후에 AI 초혁신을 금융에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약간 극단으로 가면 원팀이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머리에 넣고 앞으로 AI의 상황을 대처를 한다면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강의 50분 준비한 거고요. Q&A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혹시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페이지로 넘어가서 답변 드리고 아니면 그와 다르게 질문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월마트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월마트가 뭐 엔비디아 칩을 샀다든지 아니면 뭐 AI 쪽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이렇게 고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맞습니다. 세팅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나요? 엔비디아 칩은 뭐 몇 개 정도 샀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월마트가 안에 얼마나 많은 엔비디아 칩을 샀는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이 그 온라인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외부에 있는 업체들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유명한 AI 관련된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샀고 인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를 하겠다 그러면 일부 몇 명만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얘네 아예 조직을 들고 와버리거든요.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아마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M&A를 통해서 안에 있는 디지털이나 AI 부서를 키워왔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AI 효과 그러면 이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매출액가 네, 지금 그 이게 흔히들 말하는 그럼 뭐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소버린 AI 이렇게 일종의 소버린 AI 그 월마트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AI화했다 이렇게 맞아요. 보면 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서 사실 미국에서 1,000조 가까이 매출하는 업체가 1, 2% 성장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6%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를 잘 활용하고 디지털을 활용해서 실적으로까지 연결시켰던 케이스고, 뭐 6%, 6.8%, 7%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제가 그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투자하면서 실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AI를 활용한 자동 투자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 이제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한데 한 8% 정도 연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AI 투자가 계속 앞으로 늘어날지 아니면 사람을 대체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투자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사실 AI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AI로 대체되긴 할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100% 대체되진 않겠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AI 툴을 선행해서 활용해 보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일단 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트라이를 미리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뭐 여러 가지 관세 등등으로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매출할 수 있는 시장이 넓은 상황에서 우리가 코스트 다운 할 수 있는 방법을 AI를 통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런 상황도 좀 많이 메이크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는 사실 많이 활용하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이게 뭐 질문을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않고 내용이 이렇게 막 엄청 재미나서 뭐 금요일 날 오후에 웃음꽃이 필 만큼 좋은 내용들은 아니어서 그 보시고 뭐 오늘이 아니어도 뭐 질문하실 내용이 지금 교보생명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 AI를 활용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제들을 피할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뭐 AI를 활용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일단은 첫 번째, 보험에 있는 데이터가 정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정제가 안 돼 있고, 더 황당한 거는 보험의 세일즈에 활용될 데이터는 FP가 다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하우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화해 놓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알려주는 순간 자기가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세일즈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AI 적용들을 해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게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진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네들이 쏟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사실 좀 저항감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사가 됐던 다른 금융사가 됐던 AI를 이용하는 데는 내부 직원 위주로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지식들은 많이 지식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언어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새로 입사했는데 온보딩 하기 위한 뭐 말해서 뭐 이 컴퓨터 네트워크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것들 하면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왜냐면 IT 직원들 중에서 헬프데스크 운영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안에 있는 직원들이 AI를 활용했을 때의 혜택을 많이 알고 나면 그것들의 적용 범위들이 좀 더 보일 거고, 그랬을 때 자연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사실 이 대고객으로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사항이 소 있고, 또 보험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어떤 외부의 변화에 수용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렇게 책도 좀 보시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네. 네네. 여기. 네네. 이거 올리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AI를 한다 그러면은 그럼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AI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컴퓨터 과학과 이런 컴퓨터 쪽 전공자들이 하는 아니요, 중에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저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비즈니스를 제가 한다라고 하면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겁니다. 사실 앞단에 AI는 외부 걸 써도 돼요. 그리고 학습은 뭐 저희가 안에서 뭐 소형 엔진을 가지고 학습 도메인 가지고 학습시킬 수도 있고 외부 API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한데, 안에 있는 우리의 프로세스는 저희가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자동화될 수 있고 어떤 업무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는 일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그 영역을 얼마나 빠르게 진짜 그 친 AI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가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분들이 AI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공부도 중요한데,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내가 AI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뒷단의 프로세스의 자동화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를 가지고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윈도우는 크지 않지만 한 5, 6년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다 넘어가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HIL이라고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해서 그 자동화를 돌리는 루프 안에 인간의 역할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동화를 하되 그 자동화 안에서 뭔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다시 피드백 되먹임을 할 때 그 중간중간에 인간의 역할을 만들어서 넣지 않으면 사실 더 이상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그 자동화 만드는 한 5, 6년까지는 충분히 자기 갖고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 아까 그 LLM 같은 AI 앞 단계는 미국이 잘할 수 있는데 월마트 같은 저런 쪽 그 제조 AI 아니면 유통 AI 네. 그럼 이런 거는 한국이 AI 뭐 신약 뭐 맞습니다. 이런 거는 한국이 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국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을 녹이는 것들은 디테일할수록 잘하거든요, 사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정말로 이 안에 있는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무엇을 어떻게 튜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업무를 제대로 알고 디테일한 것일수록 자동화를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충분히 우리나라도 앞에 있는 뭐 소버린 AI 다 좋은데 그거를 산업에 적용시켰을 때 산업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게 저는 기업 관점에서는 좋다고 보고, 어차피 AI는 데이터 관점도 있고 학습 관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문화나 저희의 언어가 다른 나라의 AI에서 학습이 돼버리면 저희 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버린 AI라는 건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자체 우리 인더스트리, 우리가 하는 일, 우리 데이터, 우리의 프로세스에 대한 정비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마지막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저런 데이터를 대비로 관리했겠죠. 1급 비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 AI를 돌려버렸겠죠. 네. 안녕하세요.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아닙니다. 저는 컨설팅 사에서 금융 컨설팅 하고 있어서 마침 교보생명에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험업 자체가 재판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원수사에서 긁어올 수 있는 데이터랑 GA 판매 대리점에서 긁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좀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I를 보험업에 더 적용할수록 FP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저항이 좀 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FP랑 상생할 수 있는 보험업에 AI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험 설계를 할 때 제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고 어떤 보험이 부족한지를 평가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장 설계할 때 하는 뒷단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 웬만한 걸 다 끌고 올 수 있죠. 그래서 교보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깔게 할 겸, 또 마이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보장 분석을 해줄 겸 FP로 하여금 데이터를 같이 끌고 올 수 있게 해주고, 그 상황에서 FP들이 보장 분석을 좀 더 양질의 보장 분석을 하는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약간 저항감을 낮추는
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보장 분석이 얼마나 정교하냐, 또 그것들을 또 FP 분들이 또 나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희는 또 전속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또 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실생활에서 평소 때 이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이 저항감을 줄이는데 저는 좋다고 보고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사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 저 그리고 네, 네. 마지막으로 네네.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재판 분리가 되면서 GA가 이제 캡티브 GA가 있고 넌 캡티브 GA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캡티브 GA가 있는 원수사라는 가정 하에 본인들이 다루고 있는 GA들과 그리고 원수사 조직 간에 AI를 좀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그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죄송합니다. 저 평소에 너무 궁금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원수사가 있는 사실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상품을 주로 팔 수밖에 사실 없고, 그다음에 GA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타 상품을 크로스셀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생기는 거죠. 그거는 다시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냥 FP들이 자기네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 팔고 그랬던 경험들을 데이터로 녹여줄 수 있느냐, 그게 이슈일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GA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곳에 전속돼서 A라는 상품밖에 팔지 못하는 환경보다는 A라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B라는 회사의 상품을 들이밀 수 있을 때 본인의 판매력이 더 향상되는 건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레이쇼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그러니까 내 거를 주로 팔 거냐 아니면 그냥 스키다시로 이거를 내밀고 이걸 팔 거냐인데 노하우지만 그런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상품이 어떤 유형의 고객한테 먹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상품으로 팔게 하는데 어떤 상품들이 미끼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모으면 아마 세일즈 톡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런 데이터를 FP 분들이 쉐어를 할 거냐, 근데 그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저 진짜 마지막으로 네. 딱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요즘 GA에서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푸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금융 당국으로 인해서. 그래서 GA의 내부 통제 관점에서 뭐 환수를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고위험 FP들을 사전에 감지를 해가지고 사전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교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전속이라 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예 그냥 뭐 보험의 본질에 집중한다 해서 사실 전속으로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보 입장에서는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좀 판매력이 있는 분들이 GA로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남아 계신 분들이 좀 고령화, 좀 판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남아서 사실 이슈이긴 한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이탈할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분명히 게더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들이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데이터로 포집이 100%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데이터로 아마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만약 그런 시그널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런 시그널이 데이터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놔야 그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쌓여서 이런 FP들이 이제 이탈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아마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추정되는 가설이 있으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그래서 그 가설이 검증이 되면 그 가설에 맞게끔 데이터가 쏟아지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네. 네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